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단 15분 만에 2명의 미군 장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무 가지치기 작업 도중 휘둘러진 도끼가 살인의 무기가 되었고 그 순간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쟁 직전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젊은 두 장교의 희생은 휴전선의 위태로운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판문점에서 이름도 모른 채 쓰러져간 두 젊은 장교의 넋을 기억하며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평화를 지켜나가야 함을 되새깁니다. 지금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의 진실을 되돌아봅니다. 1976년 8월 18일 아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겉보기에 평온했습니다. 이날 예정된 일은 단순한 나무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높이 15m의 25년생 미루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그 나무가 유엔군 검문소와 북한군 초소 사이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공동경비구역에서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보안상의 문제였습니다. 유엔군 관계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평소에도 가지치기 같은 작업은 자주 있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늘 시야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솔직히 특별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유엔 사령부가 최종적으로 작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미군 장교 2명 및 병사 4명, 국군 장교 1명 및 병사 4명으로 총 11명이 꾸려진 팀이었습니다. 33세의 아서 조지 보니파스 대위는 결혼 3년 차의 두 아이 아버지였고 25세의 마크 토머스 베럿 중위는 신혼 1년 차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실하고 경험 많은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날이 두 사람의 마지막 근무일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작업팀 11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보니파스 대위와 베럿 중위가 먼저 나무를 둘러보며 점검했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조심스럽게 잘라야겠어요. 한국군 작업조가 도끼와 톱을 꺼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북한군 군관 2명과 하전사 8명이 나타나 항의했습니다. 유엔군이 베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중이라 설명했습니다. 북한군들이 상층부에 연락을 한 뒤 답이 오자 놀랍게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가지치기 정도면 괜찮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북한군들이 가지치기를 하는 노무자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나무가 다치지 않습니다. 북한군들이 직접 조언을 해주며 작업은 매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북의 군인들이 함께 나무를 돌보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7분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군 장교 2명이 15명의 병력을 이끌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먼저 와 있던 북한군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훈훈했던 분위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얼어붙었습니다. 북한군 장교가 보니파스 대위에게 다가가 작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보니파스 대위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미루나무의 위치가 유엔군 측 관할에 속해 있으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작업이니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나 북한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업 중단을 요구하며 고함과 욕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끼가 허공을 가르며 위협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미군 헌병들은 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함께 나무를 돌보던 평화로운 현장이 순식간에 대치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북한군 20여 명이 트럭을 타고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결국 30명 가까운 병력이 작업팀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들 손에는 트럭에서 내린 곡괭이, 몽둥이와 함께 노동자들이 작업에 쓰려고 가져왔던 도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업 도구라기보다는 언제라도 휘두를 수 있는 흉기 같았습니다. 생존 목격자였던 한국군 병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싸움이나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판문점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눈빛부터 섬뜩했어요. 북한군 장교가 재차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보니파스 대위는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기마저 싸늘하게 얼어붙는 순간이었습니다. 극도의 긴장이 흐르는 그 순간 북한군 장교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가 소매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고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조심스럽게 풀어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부하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북한군들이 일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30여 명 모두가 같은 동작을 취하는 모습은 마치 사전에 연습한 듯 일사불란했습니다. 보니파스 대위와 베럿 중위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작업조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망칠 수도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 장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여! 치밀하게 준비된 집단 폭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30여 명의 북한군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표적이 된 사람은 보니파스 대위였습니다. 북한군 장교가 그를 걷어차며 구타를 시작했고 곧바로 도끼가 그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대위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몸 위로 5, 6명의 북한군이 달려들어 곤봉과 도끼로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도망치려던 베럿 중위도 곧 포위당해 곤봉과 도끼가 그의 머리와 몸을 무차별로 강타했습니다. 그는 끝내 땅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지만 4분간 이어진 집단 폭행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미친 듯이 달려들었고 보니파스 대위가 쓰러지는 걸 보며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젊은 장교가 차가운 시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오전 11시 5분 폭력이 멈췄을 때 판문점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살아있었지만 이송중 사망했습니다. 생존한 한국군 병사들은 목소리를 떨며 회상했습니다. 두 장교님이 그렇게 당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무기가 없으니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군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저지른 직후에도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일부는 피 묻은 도끼를 높이 들고 환호했습니다. 현장에 남은 유엔군은 분노와 공포로 떨었습니다. 유엔사 제3초소가 완전히 부서졌고 현장에 있던 유엔군 트럭 세대도 돌에 맞아 유리창이 모두 부서졌습니다. 두 장교의 시신을 수습하며 모든 유엔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그 순간 판문점에 뿌려졌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나무를 돌보던 평화로운 현장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판문점에서 긴급 상황 보고가 날아갔습니다. 코드레드! 코드레드! 미군 장교 2명 사망! 유엔 사령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극도의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 기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참모들은 그런 사건은 처음이었고 주전선에서 이런 살인이 벌어지자 모든 부대의 최고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정오 12시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청와대 상황실도 즉시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오후 1시 워싱턴 백악관에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잠에서 깨어나 곧바로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48시간의 극한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8월 18일 밤 11시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 제럴드 포드 대통령,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긴급히 모였습니다. 포드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비무장 장교들을 도끼로 살해하다니 이것은 명백한 전쟁 행위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크게 화를 내시며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바로 강력한 군사 조치가 논의됐습니다. 8월 19일 새벽 3시 미국은 데프콘3를 발령했습니다. 핵전쟁 직전 단계의 최고 경계 태세였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전력이 긴급히 움직였습니다. 일본 요코타 기지에서 F4 팬텀 전투기 18대가 이륙했고 괌의 안데르센 기지에서는 B-52 전략 폭격기가 핵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했습니다. 미드 회의 후 항공모함도 한반도를 향해 항진했습니다. 한국 내 모든 미군 기지가 최고 경계 태세로 전환되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북한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하며 전군에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평양 하늘에는 방공포가 일제히 솟아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전쟁이 터질 줄 알았고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전선을 시찰한다는 소식에 모든 부대가 뒤집혔었습니다. 서부와 동부 전선에는 수만 명의 병력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포병들은 이미 서울을 겨눈 채 포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공군 기지의 미그 전투기들은 24시간 대기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판문점 일대에는 정예 부대가 집중 배치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전쟁 직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 공포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8월 19일 한국 사회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부는 사건을 공식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알렸고 동시에 분노와 불안이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북한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도끼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 도발을 성토했습니다. 그러나 분노 속에도 공포는 자리했습니다. 혹시 전쟁이 다시 나는 건 아닐까? 가족들은 안전할까 하는 불안이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쌀과 생필품을 사두고 휴전선 인근 주민들은 대피 준비를 했습니다. 48시간 동안 한국 사회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온 나라를 전쟁 공포로 몰아넣은 순간이었습니다. 8월 20일 미군은 전례 없는 비밀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폴 버니언. 미국 전설 속 거인 나무꾼의 이름을 딴 복수 작전이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문제의 미루나무를 완전히 베어버리는 것. 하지만 방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죠. 작전에 참여한 장교들은 훗날 말했습니다. 이건 가지치기가 아닌 메시지였죠. 우리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 눈으로 보라는 경고였어요. 계획이 내려오자 모두가 숫자에 경악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투입될 병력이 엄청났습니다. 헬리콥터 20여 대, 지상 차량 27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상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군 특전사 1개 대대가 합류해 총 1,500명이 동원될 예정이었습니다. 상공에는 F4, F5 전투기 편대가 대기하고 괌에서 B-52 전략 폭격기가 선회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도 위의 작전 화살표는 나무 하나를 향했지만 의미는 휴전선을 가로질렀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위압적인 나무 자르기 작전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데프콘3가 발령되었고 태평양 전력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월 20일 밤부터 21일 새벽 평양에서는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보복작전 첩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B-52 전략 폭격기가 괌에서 발진하고 F-111 핵폭격기 20대가 한반도로 향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는 미군 장교가 북한군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기절초풍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한 거야? 미국의 보복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 때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뻔뻔하게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미군의 의식적인 도발입니다.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도발했습니다. 인민모력부 놈들이 미쳐서 그랬습니다. 새벽이 되자 더욱 절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미드 회의호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향해 항진하고 있고 일본에서 F4 전투기 편대가 이륙했다는 정보였습니다. 8월 21일 토요일 오전 7시 시동음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헬리콥터 편대가 웅웅거리며 판문점으로 진입했고 지상에서는 장갑차와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일제히 전개했습니다. 북한군의 시야에 펼쳐진 것은 믿기 힘든 스케일의 나무 제거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겁먹은 눈빛이었죠. 오전 7시 30분 미군 공병 8명이 전기톱과 도끼를 들고 미루나무에 접근했습니다. 북한군 20-30명이 몰려들었지만 이번 판은 달랐습니다. 유엔군의 병력과 화력이 압도적이었고 규칙과 동선은 치밀했습니다. 3일 전 도끼로 살해당한 두 미군 장교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4명의 한국 특전사는 M16 소총과 수류탄을 트럭에 숨기고 카투사로 위장한 채 대기했습니다. 북한군이 무력으로 대응할 경우 과감히 사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톱날이 나무 속살을 파고들며 굉음이 퍼졌습니다. 북한군은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감히 손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42분 후 높이 15m의 거대한 미루나무는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전날의 공포가 뒤집혔고 미군의 정확하고 차가운 응징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무는 쓰러졌지만 작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더 굵게 새겨져야 했습니다. F4 팬텀 전투기 24대가 판문점 상공을 초저공으로 가르며 포효했고 귀를 때리는 제트미 지면을 떨게 했습니다. 이어 괌에서 날아온 B-52 전략 폭격기 세대가 모습을 드러내 상공을 선회했습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111 전투기 20대가 아이다호에서 대구기지로 긴급 배치되었고 함재기 65대를 탑재한 미드회의호 항공모함과 순양함 5척이 한국 해역에 대기했습니다. 후일 탈북한 당시 북한군 장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검게 보일 만큼 많았고 손이 떨려서 총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쪽에서는 특전사가 각종 최신 화기를 과시하며 경계선을 응시했습니다. 일부 병사는 목에 손을 그어 보이며 무언의 경고를 보냈지만 북한군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도끼만행 때의 기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평양에서는 북한 최고 지도자는 다급히 면피성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 보복 작전을 목격한 북한 최고 지도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유감을 표명하라. 그러면서 자신을 변명하듯 덧붙였습니다. 푸에블로 사건 때도 미국이 사과했지 않았는가? 작전 종료를 앞두고 북측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단 3일, 폭력의 시작이 압도적 억제로 수그러든 순간이었습니다. 8월 22일 일요일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공개 사과는 전례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탄식이 나왔으며 그만큼 압박이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북측은 뒤이어 실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담자 처벌, 판문점, 경비 규정 전면 재정비 등 재발 방지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남쪽의 경계 태세는 유지됐지만 미국은 곧 데프콘을 해제했고 태평양 전력도 서서히 원대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된 위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싸움은 힘의 언어로 쓰였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유엔사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전 이후 최초였습니다. 그날 이후 판문점은 예전의 공동경비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따라 높이 50cm 콘크리트 경계석이 놓였고 양측은 각자의 구역에서만 움직이는 엄격한 규정 아래 놓였습니다. 근무 장교들은 그 사건 이후 한 발짝이 주는 무게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베어진 나무 자리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아서 조지 보니파스 대위, 마크 토머스 베럿 중위를 기리며라는 글귀와 함께 두 젊은 장교의 이름이 그 자리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북한군의 무단 접근은 급격히 줄었고 폴 버니언 작전의 메시지는 오래도록 효력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은 값비싸다는 것을. 33세와 25세 두 생명의 대가로 치러진 교훈이었습니다.
세계는 판문점을 주목하고 서구 언론은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냉전 시대 최악의 야만적 도발, 워싱턴 포스트는 비무장 장교에 대한 잔인한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판문점의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라 전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이 정도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였던 적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응을 두고 의견은 갈렸고 적절한 응징이라는 평가와 과도한 무력 시위라는 비판이 맞섰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냉전의 규칙은 힘으로 쓰였고 약속도 힘으로 지켜졌다는 것. 북한은 압도적 군사력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판문점은 조용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도끼만행 사건은 한미동맹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폴 버니언 작전에서 한국군 특전사와 미군의 합동 움직임은 마치 한 몸처럼 정교했습니다. 두 나라의 지휘체계는 더욱 촘촘해졌고 한 라인은 빈틈없이 작동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특전사의 신속 정밀 작전 수행 능력은 미군 지휘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 역량 인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판문점 경비체계 역시 전면 개편되어 공동 대응 매뉴얼과 도발 시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전쟁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균형이었다고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선을 넘지 않는 계산된 억지. 당시 20, 30대였던 이들은 TV와 라디오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데프콘3가 뭔지도 몰랐지만 표정만 봐도 심각한 줄 알았죠? 폴버니언 작전 소식을 듣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1,500명이라니 힘의 차이를 실감했죠. 누군가는 피난 가방을 싸고 누군가는 밤새 창문 틈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들에게 도끼만행 사건은 단지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를 피부로 느끼고 평화의 가치를 뼛속 깊이 새긴 기억이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의 도끼 두 자루가 한반도를 전쟁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1,500명의 압도적 억지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과로 위기는 접혔습니다. 높이 15m 미루나무를 둘러싼 사건은 냉전의 냉혹함과 절제의 경계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아서 조지 보니파스 대위, 마크 토머스 베럿 중위, 그들의 희생은 판문점의 질서를 바꾸고 무모한 도발을 멈추게 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두 젊은 장교는 1계급 특진 추서되어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역사의 순간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